2024년 2월 8일입니다. 설날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내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날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연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라디오스타 녹음을 잘 끝냈어요. 저는 잘 끝냈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오은영 프로나 라디오스타나, 이게 좀 예능틱하고,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봐주실지. 나중에 방송이 이제 되면은 한 2주? 3주 걸리겠죠. 워낙 유명한 사람들 촬영한 분량이 또 있으니까, 설날 지나서 2주, 그러니까 2월 한 중순 말, 이제 중순이나 말이나 쯤 되겠죠.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매부쇼 녹화를 했어요.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매부쇼 영화팀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땡기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뒤로 한 30-40분 밀렸죠.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 조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건데, 더 큰 거는 이번에는 이제 그 이주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했던 가해자라고 하면 좀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전달책, 송금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이렇게 빼갖고 전달하는. 그런데도 1년 6개월, 9개월 이렇게 실형을. 그것도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지혁 씨하고도 방송 녹화하면서도 얘기했고, 이주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제일 대가리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잡아서 걔를 엄하게 좀 무기징역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잡지도 못하고 또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정작 밑에 있는 중간 책들, 송금책이나 이런, 걔네들만 잡아서 이제 피라미 같은 애들 잡아서 수사하는 애들은 그걸로 승진하고, 기소하는 애들은 승진하고, 판사들은 또 그런 애들 실형 줘갖고 또 자기 이석을 채우고. 근데 정작 중요한 보이스피싱 대가리들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형량도 이상하다. 그런 고의가 없는, 그러니까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전달책들, 그리고 실제로 범죄 이득도 거의 없는 이런 애들을 실형을 1년 반 6개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보통 그 정도면 집행유예 정도 많아야. 그러니까 판사놈들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진짜 무식하고, 공동 공모 정범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그 중간 책들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알바로 속아서 전달을 해줬는데 실형이 나온 거예요. 뭐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법부 판사놈들도
검사 애들, 얘네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들도 이제 그 피레미 같은 그 보이스피싱 중간책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지들 성과해서 승진하고 뭐 지들 이런 거, 이거는 사실 굳이 뭐 심각하게 뭐 증거를 분석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명확히 본인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공부는 있고, 그러니까 대충 뭐 양형에 맞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결문도 지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 이 판사놈들의 대가리, 이놈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검사놈들도 개판이고 수사하는 애들도 개판이고 판사 애들도 뭐 정신 못 차린 새끼들 많고,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하여튼 그런 얘기하고, 근데 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뭐 매불쇼 한번 보이스피싱 다음 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주시죠. 뭐 이렇게. 이놈은 이제 20년 넘게 깜빵 생활을 했어요. 뭐 그때도 살인이었죠. 출소한 후에 또 수틀린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잡혔는데 소위 말하는 태도가 불량한 거죠. 나 검사 앞가 팰 수도 있다. 검사나 판사 앞에서 뭐 막 약 올리고 놀리고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하면 안 된다. 사형 집행해 달라. 60대예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심 선고가 났는데 2심 판사들은 그런 거죠. 이겁니다. 1심 판사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1심에서는 이놈이 판사한테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뭐 시원하게 사형 집행 딱 한번 내려주고, 뭐 재판장 당신도 부장판사 되려면 커리어 하나 쌓아야 되니까 이거 사형 집행 한번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뭣도 모르는 놈입니다. 사형 선고하는 거랑 집행하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전혀 뭐 일자 무식인 놈이죠. 뭐 일자 무식만 아니라 뭐 거의 겁을 상실한 놈인데, 근데 실제로 그럴까? 막 1심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웃고 박수치고 막 그래. 심신미약 주장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변호인이 한 거고, 막 뭐 2심의 때도 이제 검사들 약 올리고 막. 근데 이제 이런 양형 판단은 이런 거죠. 여기 2심의 부장판사에는 그거예요. 아무리 이제 2심 재판 과정 중에서 판사를 약 올리고 놀리고 뭐 검사를 막 그래도 그걸로 사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가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한 거죠. 그것만으로 사형 선고를 낼 수 없다. 아니, 살인 미수 정가가 다수고 29년 동안 30년 수용 생활을 했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는데도 이제 계속 뭐 지가 떠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감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소란 피우고 놀리고 막 여러 가지 사형시켜달라고 막 그런 거고, 얘가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판단은 형량으로서는 뭐 무기징역이 맞다. 판사의 말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 자기 동거하는 여자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은 오래 뭐 수십 년 갇혀져 있던 애들은 이제 밖에 나오면 어떤 그런 형태의 사회생활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 정도 하다가 뭐 이것저것 뭐
여자를 만나고 그래도 사실 좀 그런 관계가 불비하니까 뭐 폭력이 되고 일종의 그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이라든가 사회적 위험성을 봤을 때는 사실은 출소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만기 출소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교도소의 자리가 꽉 차니까 이제 위부터 내보내는 거죠. 사실 지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30년 동안 갇혀 있었고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당연히 누구 하나 죽이고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어차피 사형 집행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을 가석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출소시키는 게 맞느냐? 별도의 사회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도소의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까 그 보이스피싱의 범인이라고 중간책, 정확히 말하면 중간 전달책, 송금책 이런 애들은 자기가 그게 뭐였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였는지를 어떻게 모르냐? 그 거의 뭐 30이 다 된 여자가. 근데 너무나도 정교하게 작전을 짜서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이 하면은, 오죽했으면 이주아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합니까? 뭐 유명한 무슨 검사 판사 애들도 이런 보이스피싱은 당한다. 형사도 당한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 형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이건 뭐 거의 뭐 직업하고 상관없이, 배운 거 상관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심리적 조건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판사놈들이 판결할 능력이 있느냐? 제가 대뜸 무식하다. 걔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즉 양형위원회에서 내려준 그거대로 자료 쭉쭉 커서 거기에 넣는 하고,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수계라든가 아니면 그 역할 정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지들 마음대로.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단기 자유형은 사실은 할 이유가 없고 그건 교정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1년이나 2년 미만의 자유형은 사실은 교정교화 효과도 없다. 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8개월 이렇게 주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아까 말한 보이스피싱 중간책 같은 애들, 오히려 걔는 피해자 쪽에 가까운 애인데, 그러면 집행유예를 통해서 사회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뭐 그게 적어도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걸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정신 딱 못 차린 부분도 있으니까 과실이라고 쳐도, 그럼 걔네들은 교도소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처럼 이놈처럼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놈들, 얘네들은 사실은 교도소에 오랫동안 더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사회보호 처분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판사들은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판사들이야 뭐 지가 지 앞에 있는 애들만 판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행형은 분명히 그거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아까 그 판사도 제대로 된 판결보다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은 이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60인데 이제 뭐 20년은 더 최소 형량을 살겠죠. 무기징역이니까. 그러면은 80? 그때 또 출소하면 똑같은 짓을 하겠죠. 제대로 교정교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하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야산 등산로에서, 부천 엄미구 도당동 야산 등산로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50대라고 합니다.
오전 5시 3분. 그러니까 지금 5시면 어둡죠. 입구로부터 5분 정도 등산로에 엎어져서 벤치 같은 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찰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벤치에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외상이나 부패 흔적이 없어요. 50대 여성이고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겠죠. 사실은 지금 이 부천에 무슨 뭐 등산로에 그러면 하루도 안 지나겠죠. 하루가 뭡니까? 사실은 뭐 5시니까 그 전날 밤부터 밤 시간에는 사람이 안 왔으니까 그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은 타살이냐? 처음엔 타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살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고사는 말이 안 되고, 사고사는 지가 뭐 비닐봉지를 왜 뒤집어 쓰고 사고사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옛날에 뭐 소위 노는 애들이 본드 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본드 안 넣고 뭐 본드 불고, 근데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이건 바깥이에요. 등산로예요. 그럼 두 가지, 자살이냐 타살이냐. 근데 자살을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벤치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뒤집어 쓰고 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뭔가 비틀거나 뭔가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비닐을 뜯거나 숨이 막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호흡을 한 흔적이 많이 남아야 될 거예요. 그것도 호흡을 하는 게 조금밖에 안 남아 있대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강제로 비닐을 씌우면은 저항이 생기겠죠. 누가 이게 지나가는데 콱 해서 죽이면은 막 버티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전혀 없대요. 사실, 그리고 등산로에는 뭐 아무리 등산로라 하더라도 벤치 근처니까 으슥한 안쪽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등산로, 새벽 등산로, 겨울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CCTV라든가 유족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는 타살인데 방어은, 그러니까 저항은이 없어서 자살이다, 자살 쪽으로 기울은 것 같은데, 자살치고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봐라. 뭐 자살한다고 쳐. 그러면 등산로까지 왔어. 뭐 보통은 다 목을 매거나. 그런데 왜 비닐을 뒤집어 씌웠고 그래? 근데 자살 방법은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미스터리죠. 시간, 공간, 방법,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그 전날 밤이나 아니면, 그러면은 전날 밤에 거기 와서 왜?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하고 너무 이상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뒤집어 써갖고 비닐 봉지를 뒤집어 써갖고 죽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상상해서 그렇게 죽는 방법이란 게 흔히 말하는 뭐 킬링필드라든가,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그 학살자들이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그냥 묶어놓고, 손 뒤로 묶어놓고 비닐봉지 씌워갖고 고통스럽게 죽는 걸 뭐 보면서, 이거면 이게 설명이 돼요. 이건 고통스럽게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묶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반대로 방어훈, 저항은이 없이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전혀 없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담요라든가 아니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뭐 혹시 뭐 약 같은 거? 뭐 약은 아직 모르죠, 금방. 만약에 약을 이렇게 투여하고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는 경우니까. 결국은 약동물 검사를 일단 해야 되는 거고, 저항은 같은 경우가 좀, 이른바 이제 아주 넓은 형태. 예를 들면은, 저항은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압박을 받아도 넓게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그럼 타살 쪽이 가까웠고. 이게 또 부천 경찰 애들한테 또 미스터리를 던져주네요. 여러분도 한번 수사 상황 한번 지켜보고, 요거야 뭐 한 하루 이틀 내에 나오겠죠. 자, 신분증도 있고 상하이가 다 옷이 있는 상태래요. 두 건물에 의뢰했으니까 엎드려 있는 게 좀 걸려요. 뒤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노영희 뉴스인 4인사부터 오늘 뭐 살만한 세상 TBS 남편 니코틴 산에 있던 화성 니코틴 사건 1심,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 그래서 고법에서 무죄. 근데 다시 검찰이 재상고. 근데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참 그래요. 왜 재상고를 하느냐?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건 입증이 미흡하다. 그죠? 그래서 고법에서 다시 사실심 했더니 야, 검찰 너네들 다시 증거 가져와봐. 이거로는 모자라. 근데 다시 가져온 건 없어. 그래서 무죄를 받. 그러면 이거 사실심은 끝났어요? 법률심을 또 가요? 근데 그 과정에 뭐 다른 어떤 증거를 내놓지도 않을 거면서 왜 검찰 애들은 재상고를 했을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기계적인 재상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재판이 많다 막 이런 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심, 2심, 3심, 4심 특히 1심, 2심, 3심, 4심 때는 사실이라든가 이런 증거라든가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다 봤습니다. 그래서 4심 때는 그걸 다시 사실심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상고를 또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뭔가 미흡하거나 검찰의 기소가 미흡하거나 수사가 미흡하거나 그럼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뭔가 사실은 그걸 수사한 애들이라든가 이런 거 뭔가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재상고를 한 것이 아닐까. 왜? 혹시 모르죠? 대법관이 바뀌니까 또 다른 대법관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흔한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면은 그냥 다시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바뀔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법관들끼리 일종의 그 갈등이랄까 할까? 이게 합의부가 아니고 뭐 3명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도 뭐 TV에서 말했지만, 결국은 이거죠. 자기들의 실수라든가 자기들의 무능을 인정하기 싫은 검찰이나, 특히 검찰이나 경찰 애들이, 특히 검찰이겠죠. 그냥 타성적인 재상고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뒤로 미치고 뭔가 자기네들의 이걸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 사실은. 왜? 이건 누가 봐도 범인인데 대법관들이 뭔가 잘못, 아니면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상 봐도 이건 부실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까지 기계적인 재산고, 뭐 이런, 특히 그 국가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해라, 잘못된 거는. 왜 그럴까? 그럼 1심, 2심을 제대로 보지. 애초에 1심 재판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고, 2심 재판.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해당 신급의 재판을 증거에 입각해서 집중적이고 좀 전문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렇게 재판이 남발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되고 이게 좀 깊이, 심도 깊게 사실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기계적으로 항소한 거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걸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래서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제3의 사건 기록에 대한 공개나 합리적인 어떤 비판, 이런 것들, 그런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적어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 판사가 잘못했다 또 퍼지고 또 왜 이렇게 재판이 많을까? 저는 사실 이건 이 재판을 하는, 또는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런 애들의 능력과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 28분이네요. 잠깐 끊겠습니다.